어. 자, 보자. 뒤에 보면 문학이 나와요. 문학이. 자, 몇 번이에요? 일단 뒤에 그 신중에서 19번 이것도 좋은 이런 것도 좋거든. 이거 한번 다 풀어보면 좋은데 지금 이걸 푼다는 것은 너무 이 가혹한 벌칙이기 때문에 이걸 빼고 우리는 현대시에 나와주고 있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종입니까? 20에서 23번 7쪽이네요. 7쪽에 보니까 감자 먹는 사람들, 감자 먹는 사람들. 아마 그 감자 먹는 사람 이것도 뭐 처음 보는 작품이지 않을까 싶고, 그 옆에 나이덕의 땅끝이라는 작품은 이게 한 번씩 이제 종종 나옵니다. 종종 나오는 건데 일단은 시를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보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를 봅시다. 네. 자, 시작합시다. 자, 어느 집 담장을 넘어 달겨드는 이것은 치명적인 냄새. 자, 일단 여기서 이것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그 밑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지금 감자 삶는 냄새야. 감자를 삶고 있는 감자 삶는 감자 삶는 냄새. 치명적인 냄새였거든. 치명적인 냄새. 자, 지금 기억에서 이 치명적인 냄새라고 했는데 이게 왜 치명적인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봅시다. 식은 감자알 깔짝거리며 평상에 엎드려 산수란 단어를 지금은 안 쓰죠. 산수. 지금 뭐 우리가 수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은, 자, 산수 숙제를 하던 엄마, 내 친구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식은 감자를 깔짝거리면서 평상에 엎드려 산수 숙제를 하던, 자, 요거는 어린 시절의 화자의 모습이야. 어린 시절. 자, 화자가 이제 지금 이 엄마에게 뭔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 엄마, 내 친구들은 이제 이게 지금 화자가 하는 말이야. 내가 화자야 지금. 엄마, 내 친구들은 내가 감자가 좋아서 감자밥 도시락만 먹는 줄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그럼 그 구절은 뭡니까? 이 구절은 누가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까? 어린 시절에 이 화자. 자, 어린 시절에 그 화자의 말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죠. 인용하고 있는 거. 근데 내 친구들은 내가 감자가 좋아서 감자 도시락만 먹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은 얘가 감자를 좋아하는 게 가난 때문인데, 그죠? 그럼 가난의 어떤 슬픔, 그죠? 가난의 슬픔. 자, 요거 자체를 지금 뭘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까? 대화체 형식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네, 슬프죠? 나는 감자 싫어. 나는 감자 싫은데 내 친구들은 내가 감자 좋아가지고 맨날 감자밥 도시락만 먹는 줄 안대. 그래. 자, 11식구 떼거리를 감자 없이 무슨 수로 밥을 해 되냐고 귀밝은 할아버지는 땅 밑에서 감자알 크는 소리 들린다고 흐뭇해하셨지만,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나하고 좀 다르네. 이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마 이 집의 식구가 11명인가 봅니다.
11명의 식구들의 어떤 끼니를 감자가 해결해 주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감자에 대한 할아버지는 자 감자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 이런 그런 고마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겠고. 자, 근데 나는 뭐랍니까? 엄마, 난 땅 속에서 자라는 것들이 무서운데. 이게 땅 속에서 자라는 것이 무섭다는 것은 결국은 실제로 무섭다기보다는 이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불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만. 땅 속에서 자라는 게 무섭대. 이제 감자만 먹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불만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뿌리 끝에 댕글댕글한 어지러움증을 매달고 식구들이 밥상머리를 지킨다. 하나둘 숟가락을 내려놓을 때까지 엄마 밥주발에 숟가락 꽂히지 않는다. 자, 지금 식구들이 숟가락을 내려놓을 때까지 엄마는 밥을 먹지 않는답니다. 밥을 먹지 않고 있는 의미는 뭘까? 엄마 그릇에는 숟가락이 안 꼽힌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겠지. 어머니 희생. 그렇죠. 엄마의 어떤 사랑과 희생, 혹시라도 밥이 모자란 그런 어떤 가족들이 있을까봐 숟가락을 꽂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요게 이제 그 어린 시절 화자의 또 그 어머니에 대한 그런 그 회상이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그죠? 자, 어릴 적 질리도록 먹는 건 싫어하게 된다더니 감자 냄새. 이것은 치명적인 그리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치명적인 냄새라고 했다가 지금 다시 뭘로 바뀌었습니까? 치명적인 그리움이 됐거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리움은 뭘까? 그리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화자가 가졌던 그런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 위에서 엄마와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와줬으니까 어머니의 어떤 뭐 헌신적 사랑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헌신적 사랑, 그죠? 치명적인 그리움. 자, 꽃은 꽃대로 놓아두고 저는 땅 밑으로 공부는. 자, 여기서 말하는 저는 이 저가 아닙니다. 감자를 말합니다. 땅 밑에서만 뒹굴고 있는 저 감자. 자, 땅 밑에만 뒹구는. 그 다음 봐봐. 자, 꽃진 자리엔 얼씬도 화려하지 않는 11개의 구덩이를 가진 늙은 애기집이 됐거든. 자, 이게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애기집. 늙은 애기집이 나오는데 이 애기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궁이라는 거거든요. 자궁.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11개의 구덩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까 우리 식구가 몇 명이었습니까? 11명이었잖아. 그러면 이 늙은 애기집은 결국 누구를 나타냅니까? 바로 엄마를 말한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늙은 어머니의 그런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그죠? 자, 그러면 앞부분에서 이 냄새는 결국 뭘 나타낸 거야? 이 냄새를 얘가 아마 길 가다가 감자 냄새가 났겠지. 감자 냄새가 나면서부터 쭉 과거의 상황들을 얘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야기해주고 있단 말이야. 그럼 냄새가 바로 뭐가 된다? 일종의 과거 회상 매개체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회상 매개체. 어린 시절 가난했던 그 모습을 떠올리는 그런 매개체가 바로 이 냄새다. 그래서 이 치명적인 냄새를 맡고 현재 이 냄새를 맡고 그 밑에 어린 시절을 쭉 떠올리면서 전체적으로 어머니의, 물론 가난한 어린 시절을 떠올린다라는 부분도 될 것이고 어머니의 헌신적 사랑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화체와 그리고 독백체가 어우러져 있고 뭐 심상적인 부분으로 물어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후각적 이미지가 되겠죠. 그죠? 후각적 이미지.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용어를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런 표현이 있다고 생각해봐. 서사적 회상 방식을 통해서 막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해. 아니 회상은 알겠는데 이 서사전은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왜? 서사라는 것은 이야기를 말하거든. 우리가 소설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서사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이런 나의 어떤 대화라든지 이야기 형태가 나와주고 있어. 그래서 서사적 회상 방식, 회상 형식을 통해서 정서를 표현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감자 먹는 사람들. 이것도 여러분들 교과서에 뭐 이게 종종 나오는 출판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이런 작품이니까 좀 알아놓도록 하시고. 자, 그다음 나의 덕의 땅끝이라는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끝. 자, 이 땅끝은요. 여러분 그 땅끝 마을 가본 사람이 있으려나? 가본 사람 없죠? 옹화마을이 딴 말이에요. 아니요. 전라도에 있는 그 해남입니까? 거기에 이제 땅끝 마을이라고 해서 예전에 저도 예전에 땅끝 마을 가봤는데 거기 막 등대 같은 데 있고 뭐 연인들이 거기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요. 아, 가봤어요. 딴 말. 땅끝 마을. 근데 여기서 말하는 땅끝 마을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번에 시험을 치고 나서 우리가 와, 이 완전 땅끝까지 내몰린 듯한 그런 기분을 가졌다면 이 땅끝이라는 것은 일종의 절망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절망이라는 어떤 그 시를 접하게 됐을 때, 보통 이제 시 종류가 두 가지겠지? 여기에 절망에 체념을 하느냐, 아니면 그 절망 속에서도 또 다른 어떤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느냐. 자,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삶의 희망을 깨닫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가봅시다. 자,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자, 봐봐. 잘 생각하면서 보세요, 이거.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렸지. 노을은 끝내 어둠에 잡아먹혔지.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노을은 내가 보려고 했던 거야. 그치? 그럼 노을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내가 보고 싶었던 거니까 얘는 플러스적인 거겠지. 플러스. 그래? 그래요. 뭐 노을이 보려고 내가 뭘 했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렸지 라고 했으니까, 자, 이 그네, 이 그네라는 것이 노을로 가야 되는 거잖아. 노을을 보기 위해서 그네를 막 했단 말이야. 그럼 그네라는 것은 노을을 보기 위한 일종의 뭡니까? 수단이야. 수단. 그리고 이 그네를 가지고 뭘 했냐면 힘차게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렸지. 자, 발을 굴렸지는 뭐 하는 겁니까? 노력이죠, 노력. 그렇다면 이거는 굴렀지라고 했으니까 과거형이거든. 그지? 그렇다면 이 노을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화자가 가졌던 어린 시절, 과거 어린 시절의 어떤 꿈이라든지 어떤 이상, 희망 이런 걸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지? 이런 어린 시절의 꿈과 이상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답니다. 그런데 끝내 어떻게 돼? 어둠에 잡아먹혔지. 자, 노을이 잡아먹혔습니다. 누구한테? 어둠에 잡아먹혔대. 그러면 어둠은 어쨌든 부정이겠죠. 그렇죠. 잡아먹혔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어둠이라는 것은 뭐 절망이라든지 또는 좌절이라든지 실패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겠다. 그렇죠. 자, 어린 시절 화자의 모습이야. 자,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네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네라는 것이 이런 꿈을 위한 수단이었는데 이게 노을이 어둠 속에 잡아먹힌 이후에 그네줄이 뭐 했습니까?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대거든. 자, 그네줄이 이게 뭐였습니까? 떨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네줄이 떨지는 않을 거 아니야. 아니야, 그지? 그럼 이 떨고 있다는 것은 결국 누가 가진 것이죠? 이 화자가 가지고 있는 역시나 뭡니까? 절망과 좌절의 의미가 되는 거죠. 절망감이나 좌절. 그렇다면 이 그네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수단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네. 뭘로도 볼 수 있습니까? 얘는 일종의 감정이입으로도 볼 수 있다고. 화자의 감정이입. 그죠? 내가 실제로 이제 떨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내가 떨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네가 떨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절망 이후에, 그치? 자,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하면서 이런 꿈이 사라진 그런 현실에 대한 절망감이나 좌절감을 회상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어릴 때는 나비를 줬듯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자, 아름다움에 취해서 땅끝을 찾아갔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나와주고 있는 땅끝은 처음에 나와주고 있는 이 땅끝의 의미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땅끝의 의미는 내가 어린 시절에 찾아간 곳이었는데 아름다움에 취해 찾아갔다고 했으니까 이 땅끝은 아름다운 공간 이렇게 봐줘야 되겠지. 아름다운 공간이야. 시에 나와주고 있는 그대로 한번 흘러가 보는 거야. 땅끝은 아름다운 공간. 자,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 다시 땅끝이 나옵니다. 자,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 된다. 자, 여기서는 뭐죠? 삶의 위기 상황이겠지. 위기. 또는 뭐 시련의 상황. 시련의 상황으로 볼 수 있겠죠.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 된다고.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말이야. 자, 그럼 이형 같은 경우, 즉 B에서는 이 현재의 삶에서, 그러니까 B 부분, 이 B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지금 화자가 가지게 되는 그런 절망감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파도가 땅을 자꾸 잡아먹어. 자, 그 다음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일단 파도도 뭐 좋은 건 아니겠죠. 그죠? 파도도 어떤 부정의 의미가 되겠지. 삶의 어떤 고난이나 시련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자,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아주 위태로운 그런 곳을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자, 땅의 끝이니까 땅 끝이야. 절망이죠. 그죠? 그런데 자, 땅의 끝이라고 했을 때 땅의 끝 요까지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마이너스 내용이었단 말이야. 마이너스 내용. 근데 뒤에 뭐가 나온다? 그러나 버트가 나왔다고. 그죠? 버트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다음에 버트니까 뒤에 플러스가 당연히 나와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런 데는 무슨 역할을 한다? 시상 전환의 역할을 한다. 시상 전환. 자, 시상 전환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어조의 변화라고 해도 됩니다. 마이너스의 어조하고 플러스의 어조 자체가 서로 같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어떤 절망감을 가지게 되는 화자의 어조에서 뒷부분에서는 어떤 뭔가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화자의 어조니까 당연히 어조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뭔가 다른 어떤 인식을 한 거야. 이상하기도 하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는 것이. 자, 봐봐.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얘가 지금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위태로움이라는 것 속에는 늘 뭐가 있다? 아름다움이 있대. 아름다움. 일단 말이 안 맞죠? 말이 안 맞는 게 뭐가 돼야 돼? 역설이겠지. 역설. 모순. 그치? 그리고 그 밑에 말했습니다.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자, 봐봐.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있다. 자, 이 말은 땅끝은 늘 젖어 있다. 이렇게 된다고. 젖어 있어. 요렇게 서로 연결된다고. 위태로움과 땅끝. 젖어 있는 것은 아름다움. 그러면 땅끝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 젖어 있다는 것은 땅끝이 뭔데? 위기 상황이잖아.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항상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는 거다. 그죠? 왜?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 땅끝은 항상 젖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젖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 관계로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 이런 희망을 삶의 어떤 그런 희망이, 절망 속에서도 삶의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작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절망 속에서도 항상 희망은 있다. 참 이게 말이 쉽지만은 사실은 이제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치? 그래서 아마 앞으로 본인들도 아마 뭐 지금 인생에서 제일 지금 힘든 게 뭐 공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부모님들 보시면 이 공부보다 더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삶에 어떤 그런 시기, 시련, 어떤 위기의 상황들이 분명히 많이 있으니까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현명하게 잘 버티면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밑에 이제 20번 문제를 보면 그 어떤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표현상의 특징.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여러분들이 뭐 다 풀어보긴 할 겁니다만은 일단 표현상의 특징은 우리가 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가와 나 둘 다를 가지고 있나 없나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가는 선의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가에서 선의적 표현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죠? 가에서 선의적 표현 없었죠? 그죠? 뭐 나는 있습니까? 나에서도 특별한 거 없죠. 그죠? 둘 다 선의적 표현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선의적이라고 한다면 물음의 형식으로 화자의 정서 또는 의미를 강조해 주는 건데 없다. 그 다음 2번도 마찬가지죠. 반어도 없었습니다. 반어도. 자, 3번은 구체적 청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시상을 전개한다 라고 했는데 나에서는 청자가 없었죠. 그러니까 나는 일종의 독백체겠지. 청자가 나오는 부분들은 아까 그 뭐 가 같은 경우는 엄마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가는 연관될 수가 있겠는데 나하고는 관련이 없었다. 자, 4번에서는 특정한 종결 어미를 반복해서 은유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정말 고마운 문제들이죠. 우리가 문법 수업을 하면서 종결 어미가 어떤 건지 압니다. 그치? 그렇다면 나시를 눈으로 쑥 보니까 어떤 종결 어미가 보이는가? 뭐뭐 했지? 그치? 하다못해 1년에 발을 굴렸지? 잡아먹혔지? 이런 것들 있지.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땅끝을 찾아갔지? 뭐 이제 서게도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지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더란 말이야. 그치? 자, 그렇다면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가와 나는 화자의 이동 경로에 따라 화자의 정서를 구체화한다라고 했는데 이동 경로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번 문제는 쉽게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나머지 문제들은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숙제로 풀어보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디까지요? 아니 이 남는 현대시 그 뒷부분 20번에 제외한 21, 2, 3번은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고 자, 그 다음 24에서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설이 하나 나오네요. 소설 김유정 작품 하면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작품이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동백꽃. 그렇지, 동백꽃. 너희 집에 이거 없지? 한 번도 읽어본 적 없지. 한 번도 읽어본 적 없지. 원본도 유명한. 동백꽃하고 봄봄 또는 봄봄은 뭐 만무강이라는 작품도 좀 유명하고요. 김유정 작품은 굉장히 뭐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고. 근데 이제 그 동백꽃이라는 작품은 읽어보면 어떤 작품에 대한 해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이제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은데 이 중간중간에 이 땡볕이라는 작품에서도 그런 웃음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비극적인 겁니다. 비극적인 김유정 작품 중에서도 이렇게 좀 비극적인 작품이 있는데 이 뒤에 뭐 슬픈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아내가 뭐 병이 든 것 같아. 배가 남산만해졌는데 이게 도저히 이게 배가 안 꺼지는 거야. 그리고 아내는 계속 배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어떤 병원에서 좀 신기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병도 낫게 해주고 그 병원에 와서 이제 뭐 치료해주면서 돈도 주고 막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다 주고 갈라 해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서 보니까 이게 아내 배가 그렇게 불러온 게 이게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그 애가 이 몸 안에서 이제 죽은 겁니다. 몸 안에서 10달이 지나도 이제 안에서 이제 죽었는데 그걸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일제 강점기 시대다 보니까 서로 다들 이제 너무 막 무지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거 자체는 이제 몰랐던 거지, 그지? 그래서 결국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할 돈도 없고, 결국 이제 병원에서 이제 아무것도 못 하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 이제 아내가 이제 죽을 거라는 걸 이제 직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집으로 업고 오면서 아내가 먹고 싶다는 이 몇 가지가 있어. 그죠? 뭐 시원한 얼음물도 먹고 싶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사주면서 막 우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슬픈데요. 자, 역시 이런 작품들은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우리 민족이 뭐 여기서는 막 일제 뭐 탄압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비정함,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병원의 어떤 모습들이 좀 비정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1930년대 이 하층민들의 어떤 삶을 굉장히 좀 사실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뭐 그런 작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요거 지문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필요한 내용들은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좀 적어 놓도록 하십시오. 자, 덕순이 나오는데 덕순이 이제 우리의 남자 주인공입니다. 남자 주인공. 자, 덕순은 동네 어른으로부터 이상한 병에 걸린 사람이 병원에 가면 월급도 주고 병도 고쳐준다는 말이 듭니다. 덕순은 13달이 되도록 배가 불러만 있는 아내가 이상한 병에 걸렸다고 믿고 아내를 꼭 팔자를 고칠 희망에 차 대학병원으로 향한다. 자, 이 뱃속에 어린애가 있는데요. 나오려다 소문이 적어서 그대로 죽었어요. 이걸 그냥 둔다면 앞으로 일주일 못 갈 것이니 불가불 수술을 해야 하겠으나 또 그 결과가 반드시 좋다고 단언할 수도 없는 것임에 배를 가르고 아이를 꺼내다 만일 사불여의하여 불행을 본다더라도 전혀 관계없다는 승낙만 있으면 내일이라도 곧 수술을 하겠어요. 자, 이게 이제 안에 있던 병명이 나온 거죠. 그죠? 덕순의 아내가 13달 동안 배가 불려 있었던 이유가 아이가 사산한 뱃속에서 이제 죽은 뭐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을 못 간다 했으니까 굉장히 아내 상황이 지금 위급하다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계속 지금 볼게요. 자, 나 어린 간호부는 조금도 거리낌 없는 어조로 줄줄 쏟아놓다가 자, 나 어린, 나이 어린 이 말이야. 간호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비극적인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인간적인 속성을 드러내는 병원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 자, 어떻게 하시태야요? 글쎄요. 덕수는 어떻게 이렇게 얼떨떨한 낯으로 다시 한번 뒤통수를 긁지 않을 수 없었다. 간호부의 말이 무슨 소리인지 다는 모른다 하더라도 속대중으로 저쯤은 알아챘던 것이니 아내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그 말이 두렵기도 하려니와 겨우 아이를 뱄다는 것쯤 영구꼬리는 못되는 병인 양 싶어 우선 낙심하고 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영구거리가 되면 월급도 받고 병도 고치고 막 한다고 했는데 일단 그게 아니다라고 하니까 일단 실망을 한 겁니다. 그죠? 자, 하나 이왕 버린 노릇이면 그럼 먹을 것이 없는데요. 그건 여기서 입원시키고 먹일 것이니 염려 마셔요. 그런데 자 월급 같은 건 안 주나요? 자, 이 뭐 굉장히 덕순이가 이게 막 돈만 밝히는 그런 어떤 인물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순박하고 어리숙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순박하고. 그제? 그래서 월급 같은 건 안 주나요? 무슨 월급이요? 왜 여기서 병을 고치면 월급을 주는 수도 있다지요? 제 병 고쳐주는데 무슨 월급을 준단 말이요? 하고 맨망스레도 톡 쏘는 바람에 덕준이는 고만 얼굴이 벌개지고 말았다. 팔자를 고치려던 계획이 완전히 어그러졌음을 알자. 그의 줄인 창자는 척 꺾이며 두꺼운 손으로 이마에 진땀이나 훑어보다가 밖에 별도리가 없는 것이다. 하나 아내의 생명은 어차피 건져야 하겠기로 공손히 허리를 굽신하여 그럼 내일 데리고 올게 어떻게 해주십시오. 자, 수술을 결정한 겁니다. 네. 자, 빌부터 보았던 것이
그때까지 끔찍한 소리에 얼이 빠져서 엉뚱이 아니 멀뚱히 누웠던 아내가 벼랑간 기겁을 하여 일어나 탈뚝 맞은 목성으로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배는 안 째요. 자, 아직 1930년대니까 아직까지 이 조선이란 나라에서 막 배 째고 수술한다 하면 이게 잘 옛날에는 믿음이 안 간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배는 안 뗀답니다. 자, 얼굴이 노랗게 되는데 더할 말이 없었다. 죽이더라도 제 원대로 나 죽게 하는 것이 혹은 남편 된 사람의 도리일지 모른다. 아내의 꼴에 하도 어이가 없어. 죽는 것보다냐 수술을 하는 게 좀 낫겠지요. 비소를 금치 못하고 섰는 간호부와 의사가 눈에 보이지 않도록 덕순이는 시선을 외면하며, 그러니까 이 비소라는 단어가 나와주고 있는데 그 비소 뜻을 보면 아주 비난하는 웃음이라 돼 있거든. 비난하는 웃음.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 간호부, 간호사와 의사가 그렇게 웃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병원이라는 곳이 냉정하고 비인간적인 그런 공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덕순이는 시선을 외면하여 뚱싯뚱칫 아내로부터 나왔다. 지게 위에 올려놓은 다음 엎드려 다시 지고 일어나려니 이게 웬일일까? 아까 오던 때와는 갑절이나 무겁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갑절이나 무거워졌다니. 아까는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들 학원에 올 때는 다리가 무거워. 집에 갈 때는 다리가 가벼워지는 거거든. 그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내를 지고 올 때는 이제 아내 병이 연구거리가 돼서 돈도 받고 뭐 이렇게 할 거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 희망 때문에 가벼웠겠지만은 이제 그게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훨씬 더 무겁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갑절이나 무거웠다 부분에서는 이 누구야 덕순의 어떤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망감 이런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 거죠. 자, 덕순이는 얼마 전에 희망이 가득 차 올라오던 길을 힘 풀린 걸음으로 터덜터덜 내려오고 있었다. 자, 보이지 않아도 지게 위에서 소리를 죽여 훌쩍훌쩍 울고 있는 아내가 눈앞에 환한 것. 학식이 많은 의사는 일자무식인 덕순이 내외보다는 더 많이 알 것이니 행명이 한 1회를 못 가리라던 그 말을 1회가 1줄입니다. 그 말을 어째 볼 도리가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우중충한 그 냉골에 갖다 다시 눕혀놓고 죽을 때나 기다리고 있다. 이게 굉장히 좀 비극적이죠. 그렇죠? 자, 덕순이는 눈 위로 덮는 땀방울을 주먹으로 훔쳐가며 장차 캄캄하여 올 그 전도를 생각해본다. 서울을 장대고 왔던 것이 벌이도 제대로 안 되고 게다가 이제 아내까지 잃는 것이다. 이 사투리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사투리들에게는 크게 뭐 신경을 쓰지 마시고 지엠이 붙을 이게 뭐 그냥 제기랄 뭐 이런 말입니다. 자, 이놈의 팔자 하고 딱한 탄식이 목을 넘어오다 꽉 깨무는 바람에 한숨으로 터져버린다. 아내가 듣고 있으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될 거잖아, 그치? 한나절이 되자 더위는 더 한층 무서워진다. 덕순이는 통째 짓누를 듯 싶은 등어리를 견디지 못하여 먼저 번에 쉬어가던 나무 그늘에 지게를 벗어놓는다. 땀을 들여가면 아내를 가만히 내려다보니 그동안 고생만 시키고 변변히 먹이지도 못했던 것이 갑자기 후회가 나는 것이다. 뭐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겠죠. 자, 이럴 줄 알았다면 동네집 닭이라도 훔쳐다 먹였을 거야. 울지 마라. 그것들이 뭘 하나 제까짓게 빽질고는 채미 하나 먹어볼 테야. 채미가 참외네요. 채미 싫어요. 아내는 더위에 속이 탔음인지 한쪽 길 건너 한길 건너 저쪽 그늘에 팔고 있는 얼음 냉수를 손으로 가리킨다. 옛날에 얼음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 얼음물이 이렇게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자, 남편이 한 푼 더 보태어 담배를 사려던 그 돈으로 얼음 냉수를 한 그릇 사다가 입에 먹여까지 주니 아내도 황송하여 한숨에 들이킨다. 자, 이런 것들은 아내에 대한 애정이겠죠. 자, 한 그릇을 다 먹고 나니 그래서 하나 더 사다 주랴 물었을 때 이번에는 왜 떡이 먹고 싶다 했다. 덕순이는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나머지 돈으로 외떡 3개를 사다 주고 그대로 눈물도 씻을 줄 모르고 그걸 오직 깨물고 있는 아내를 이윽히 바라보고 있다. 뭐 아내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죠? 그러나 아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외떡을 입에 문 채 훌쩍훌쩍 울면서 저 사촌 형님께 쌀 2대 꽂아 먹은 거 부대 잊지 말고 갚으. 무슨 내가 죽는데 내 빚을 내가 누구한테 빚 진 거 있으니까 이거 갚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아주 병원 앞에서 봤던 이 병원의 모습하고는
반대되는 모습이죠. 굉장히 따뜻한 그런 인간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필연 아내의 유언이라 깨닫고는 그래 그건 염려 마라. 그리고 임자옷은 영근 어머니더러 사정 얘기를 하고 좀 빨아달래요. 자, 남편에 대한 걱정과 애정도 나타나네요. 자, 이야기를 곧잘 하다가 다시 입을 일그리고 훌쩍훌쩍 우는 것이다. 덕순이는 그 유언이 너무 처량하여 눈에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는 지게를 도로지고 일어선다. 얼른 갖다 눕히고 죽이라도 한 그릇 더 얻어다 먹이는 것이 남편의 도리일 게다. 때는 중복, 허리에 쇳불도 녹이려는 뜨거운 땡볕이었다. 작품 제목과 연관되겠죠. 그렇다면 땡볕이라는 것은 결국 뭘 나타냅니까? 바로 일제강점기 1930년대 우리 민족의 그런 고달픈 삶을 상징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덕순이는 빗발같이 내려붙는 등골에 땀을 두 손으로 번갈아 훔쳐가며 끙끙 내려오자 아내는 지기 위해서 그칠 줄 모르는 그 수많은 유언을 차근차근 남기자 울자 하는 것이다. 자, 뭐 보시면 자신의 죽음보다 남편을 걱정하는 그런 유언을 남기고 있는 덕순의 아내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소설은 끝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끝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제강점기 가난에서 느끼는 좌절감, 자, 요런 내용 하나 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건 뭐 일제 탄압 이런 건 없습니다. 요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비인간성 쪽이겠죠. 그죠? 자, 혹시 뭐 이 중에 우리가 뭐 의대를 가고 그럴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모르지 뭐, 그지? 있을 수도 있지. 그래. 의사는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지? 돈을 벌려고 의대를 가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 그지? 근데 요즘 다 뭐합니까? 병원 가려고 하는 게, 그지? 의대 가려고 하는 게 돈 잘 벌려고 의대를 간다는 거지. 그런 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의사들 중에서도 보면 막 그 뉴스에서 보면 진짜 쓰레기 같은 사람도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아직 뭐 어리긴 하지만은 나중에 사회에 나갈 때는 정말 누구한테 최소한 그런 거 있잖아, 그지? 그 사람들한테 피해는 안 주는 사람이 돼야지, 그지? 피해는 막 크게 도움은 안 된다 하더라도 피해는 안 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지, 그죠? 자, 여기에 요 30년대 그 김유정 소설을 하나 봤고, 이 소설 문제가 나오게 되면 내용 일치 문제와 함께 반드시는 아니죠. 꼭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밑에 있는 24번 같은 문제입니다. 24번에 보니까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얘는 지금 이 소설의 시점은 뭐겠습니까? 도균아, 요거 시점은 뭘까?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주로 누구의 시선을 통해서 사건이 전개됩니까? 주로 누구의? 여기에 나와주고 있는 그 누구야? 덕순이잖아. 그러니까 서술자가 존재하는데 이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작품이 있으면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어. 왜? 여기 서술처럼 없네. 왜? 이 작품은 지금 뭐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잖아.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이 두 가지 종류의 어떤 서술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보다시피 그냥 밖에서 쭉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서술점이 뭐야? 서술자지.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는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여기에 나와주고 있는 덕순이라는 요 인물의 어떤 시선을 통해서 그러니까 덕순이 서술자란 말은 아닙니다. 덕순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서술자가 덕순의 시선을 통해서 사건을 전개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덕순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용어로 초점화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서술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초점화자나 서술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나중에 어떤 소설들을 보다 보면 이런 초점화자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제3자인 누군가의 시선을 통해서 사건을 전개시킨다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초점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 구조도 좀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4번에 보시면 1번에 시점의 변화란 말이 나오죠. 나중에 뭐 그런 일은 생기면 안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1, 2, 3도 5분 중에서 찍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절대로 이런 시점의 변화 이런 내용들은 안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알겠죠? 뭐 고전 소설이 됐건 뭐가 됐건 시점의 변화는 따로 안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기 날리시고요. 뭐 답은 2번이겠지 당연히. 특정 인물의 심리에 초점을 맞춰서 사건을 전개하는 될 것이고 3번에 보니까 객관적인 시선으로 등장인물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다. 얘는 뭡니까? 얘는 객관적 시선이 나오니까 얘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는 거겠죠. 3인칭 관찰자 시점. 자, 4번은 뭐죠? 이야기 속의 이야기. 자, 이런 거 뭐랍니까?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이제 하나의 한 편의 이야기라고 했을 때 소설이라고 했을 때 이야기 속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있대. 이런 구조를 우리가 뭐라 합니까? 이런 걸 우리가 액자식 구조라고 하죠. 액자식 구성. 액자식 구성은 우리가 바깥 이야기, 외화라는 게 있어. 외화가 있고 바깥 이야기. 그러니까 바깥의 이야기, 외화. 그리고 안의 이야기, 내화. 외화, 내화. 그러다가 안의 이야기가 끝나서 다시 바깥 이야기로 나오는 거. 외화. 자, 요걸 우리가 액자식 구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 집에 난 자주 갔다. 할아버지는 나를 만나면 재밌는 이야기를 항상 많이 해주셨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다. 하면서 이런 얘기와 관련되는 내화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는 할아버지의 말이 진짜인지 마을에 동네에 있는 그 폐가에 가보았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가 다시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액자식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치? 자, 그리고 4번, 5번 보기도 잘 봐. 과거와 현재의 반복적 교차로 되잖아. 문제가 얼마나 지저분하게 나올 수 있냐면 이 반복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과거에서 그냥 현재가 왔어. 과거에서 현재가 왔으면 과거와 현재 반복 교차가 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과거, 현재 이런 식으로. 그죠? 최소 2번 이상 이런 식의 어떤 그 반복이 나와야지 5번 보기는 맞는 내용이 되는데 여기서는 역시 반복적인 교차는 없었다. 그래서 시점 문제는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머지 뭐 25번, 26번 뭐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뭐 내용을 다 봤으니까 시험시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자, 그 다음에 33번에서 36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에서 36번에 보면 고전소설이 나오거든요. 고전소설 중에서도 이게 홍계월전이라고 있습니다. 홍계월전. 이것도 자주 나오죠. 33번에서 36번 있는 지문. 여러분 한번 중학교 때 한번 보자. 여기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 박시전에 배운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박시전. 그리고 영웅호걸 이야기. 여기서 나오는 홍계월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월이가 이름인데 이런 그 고전 소설에서는 특히나 이 홍계월이 같은 경우가 이름이 여러 개가 돼. 이름이. 그래서 이게 동일 인물인데 이걸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특히나 고전 소설을 많이 어려워하거든. 고전 소설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그만큼 고전 소설을 또 많이 안 읽어봐서 그래요. 관련되는 홍계월전도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니까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여성 영웅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각설은 주로 이제 그 고전 소설에서 나오는 겁니다. 뭐 한편 뭐 이런 뜻이야. 대명, 성화, 연간에, 형주, 국외촌에 한 사람이 있을 때, 자, 대명이랬거든. 대명. 근데 배경이 어딥니까? 중국이라는 거야. 중국, 명나라. 조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명. 자, 국외촌에 한 사람이 있으니 성은 홍, 이름은 무, 홍무. 팔짱 느낌 뭡니까? 홍무의 딸이 홍계월입니다. 아빠야, 아빠. 세대 명문 거적으로
소년 급제하여 벼슬이 이부실랑에 있어. 자, 그러니까 이 홍계월이 벼슬이 이부실랑인 게 아닙니다. 홍무라는 홍계월의 아빠가 벼슬이 이부실랑이에요. 이부실랑. 자, 충효 강직하나 천자 사랑하사 국사를 의논하시니 만조백관이 다 시기하여 모함하매 죄 없이 벼슬을 빼앗기고 고향에 돌아와 농업에 힘쓰니 라고 했습니다. 자, 이는 홍무의 삶과 관련해서 조금 요약적으로 이제 제시를 해놓은 부분이죠. 원래 그 충신들을 나타내는 시에서는 보면 전부 다 외롭다는 단어가 나오거든. 왜 그렇겠나? 충신은 바른 말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옆에 친구가 없어. 친구가 왕따야. 그래서 보다시피 만조백관 모든 신하들이 다 시기한다, 모함한다 이렇게 했잖아. 그지? 자, 고향에 돌아와서 농업에 힘쓰니 가세는 부유하나 스라에 일점 혈육이 없어 매일 슬퍼하더니 일일은 부인 양씨와 더불어 탄식하여 말하기를 나이 40에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이 없으니 우리 죽은 후에 후사를 누구에게 전하며 지하에 돌아가 조상을 어찌 배우리오. 부인이 공손하게 말하기를 불효 삼천의 무후위대. 자, 첩이 귀한 가문에 들어온 지 20여 년이라 한낱 자식이 없사오니 어찌 상공을 배우리까. 원컨대 상공은 다른 가문의 어진 숙녀를 취하여 후손을 보신다면 첩도 칠거지약을 면할까. 자, 여기서 일단 상공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 고전 소설에서 자주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상공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홍무를 말하는 거겠죠. 남편. 그리고 남편 홍무를 지금 존대해서 이렇게 상공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칠거지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칠거지약. 많이 들어봤죠? 조선시대 그 유교 사회에서는 이 여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7가지 어떤 그 죄악이 있는데 뭐 시부모님께 뭐 공손하게 하고 뭐 이런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을 못 놓는 겁니다. 자식을 못 놓는 거. 참 억울하죠. 이 소위 말해서 조선시대는요, 이 남자들이 일단 뭐 남자들 수명도 짧고 그리고 남자들이 소위 말해서 이 뭐 정자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대 실제로. 근데 자식을 못 넣으면 전부 다 누구 탓으로 다 돌립니까? 여인의 탓으로 다 돌리죠. 그죠? 그래서 뭐 암탉이 뭐 하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치? 그래서 집안을 위해서 다른 여자를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갑자기 뭐랍니까? 신랑이 위로하여 말하기를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 신랑인데 오타난 거 아니에요? 아니죠. 자, 지금 우리가 이제 홍무를 나타내는 홍무가 아까 홍무라고 했는데 이 홍무가 벼슬이 뭐였죠? 이부신랑이 되거든. 이부신랑. 자, 아내하고 대화를 할 때 아내가 홍무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홍모오빠라고 했나? 아니잖아. 상공이라고 했잖아. 상공. 그리고 갑자기 뭐가 나왔다? 신랑이 나왔다고. 신랑은 뭡니까? 이부신랑이 줄임말이야. 신랑. 그리고 전부 다 이 홍무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신랑이 위로하여 말하기를 이는 다 내 팔자라 어찌 부인의 죄라 하리요. 차오는 그런 말씀일랑 마시오. 이때는 추구월 보름이라 부인이 시비를 데리고 이런 단어도 하나 두시면 좋습니다. 시비는 그냥 종이야 종. 이 종을 데리고 망월루에 올라 월색을 구경하느니 호련 몸이 곤하여 난간에 의지하며 비몽간에 선녀가 내려와 부인께 제비하고 말하기를 소녀는 상제가 누굽니까? 옥황상제를 말하죠. 옥황상제에 시녀 없더니 상제께 득죄하고 득죄 죄를 얻다 이 말이죠. 득죄하고 인간의 내치심에 갈 바를 모르더니 세존이 부인 댁으로 지시. 세존은 또 누굽니까? 세존은 바로 부처를 말합니다. 부인 댁으로 지시하옵기로 왔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런 거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런 거 우리가 영웅서사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영웅서사 구조. 박시전도 마찬가지고 얘도 영웅서사 구조인데 얘는 그렇다면 결국 하늘에서 내려온 거잖아. 뭡니까? 비범한 출생이야. 비범한 출생.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용어 하나 알아둘게요. 자, 용어. 이게 지금 천상계에서 그렇다면 지상계로 내려왔잖아. 지상계로. 그지?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용어 알아두세요. 용어. 자, 이런 거 뭐라 하냐면 적강 모티프라고 합니다. 모티프. 적강 모티프. 적강 모티프가 뭐냐면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내려오는 거야. 옛날 이야기들 잘 보면요,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 참 많죠. 그죠? 당연히 이런 것들은 비현실성이겠지. 전기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적강 모티프를 바탕으로 하고 있더라. 이 소녀가 이제 홍겨울이 되는 거겠지. 자, 하고 품에 들거늘 놀라 깨달으니 필시 태몽이라. 부인이 크게 기뻐하여 시랑. 자, 이부시랑 바로 홍랑을 말합니다. 아니, 홍문을 말합니다. 자, 몽사를 이야기하고, 몽사가 뭐겠나? 꿈 이야기죠. 자, 귀한 자식 보기를 바라더니 과연 그날부터 태기가 있어 10달이 참에 1일은, 자, 하루는 집안에 향취 진동하며 부인이 몸이 고나여 침석에 누웠더니 아이를 탄생함에 여자라. 선녀 하늘에 내려와 옥병을 기울여 아기를 씻겨 누이고 말하기를 부인은 이 아기를 잘 길러 후복을 받으소서 하고 문을 열고 나가며 말하기를 오래지 아니하여 배울 날이 있사오리다 하고 문득 가오거늘 부인이 신랑을 청하여 아이를 보인대 얼굴이 도화 같고, 도화가 뭐죠? 도자가 뭐랬나? 복숭아 도자죠. 복숭아꽃 같다는 거예요. 복숭아꽃. 향내가 진동하니 진실로 월궁항하더라. 이 월궁항하라는 단어도 앞으로 자주 나올 겁니다. 보통 하늘나라 선녀를 말하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을 나타낼 때 이 월궁항하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쁨이 측량 없었으나 남자님을 한탄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야, 이게 아무래도 배경 자체는 지금 조선시대를 배경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배경 자체는. 그래서 지금 이 홍겨울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이게 남자가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좀 남성 중심의 어떤 사회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름을 개월이라고 하고 장중보옥같이 사랑하더라. 자, 홍개월이 드디어 탄생했습니다. 개월이 점점 자라나매 얼굴이 화려하고 또한 영민한지라 신랑이 개월이 행여 수명이 짧을까 하여 강호 땅에 곽도사라는 사람을 청하여 개월의 상을 보았는데, 자, 상, 뭔 상? 관상. 있잖아,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사가 지그시 보다가 말하기를 이 아이 상을 보니 5살이 되는 해에 부모를 이별하고 18세에 부모를 다시 만나 공후장록을 올릴 것이요 명망이 천하에 가득할 것이니 가장 길하도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 지금 5살에 지금 부모하고 이별한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 영웅서사 구조 중에서 시련과 고난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시련과 고난. 여기서는 지금 5살 되면 자, 부모와 이별한다는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제 뒷부분의 내용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18세 되면 다시 만나가지고 이름을 널리 알릴 것이다. 아주 길하다. 좋은 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안 그렇지. 그지? 아니 5살에 이 잡혀가지고 뭐 몇 년 뒤에 만나가지고 그건 뭐하는 짓이야. 그지? 그래서 신랑이 그 말을 듣고 놀라 말하기를 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명백히 가르치소서 도사 말하기를 그 밖에는 아는 일 없고 성기를 누설지 못하기로 대강설하하나이다. 그러니까 신랑이 그 말을 듣고 놀랐다라는 것은 이 홍겨월이가 앞으로 출자할 거다 그 말이 놀란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곧 좀 있다가 얘가 부모하고 이별하는데 이게 지금 놀랄 일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라고 했는데 이 도사가 청기 누설이다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직하고 가버렸대. 자, 신랑이 도사의 말을 듣고 도리어 듣지 않은 것만 못하다 여기고 부인을 대하여 이 말을 이루고 염려무궁하여 개월을 남복으로 입혀
초당에 두고 그를 가르치니 한 번 보면 다 기억하는지라. 자, 그래서 지금 그 홍계월을 지금 뭐 이 계월이라는 아이를 계월을 뭐였냐면 지금 위기 상황이 올 것 같으니까 남복으로 입혀졌거든, 그지? 자, 계월에게 남자 복장이에요, 남자 복장. 남복을 입혔는데 요런 것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까 우리 적강 모티프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남자 옷을 입혔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뭐 남장 모티프 이런 단어를 씁니다. 남장 모티프라는 게 일종의 뭐 소재, 이야기거리 뭐 이런 뜻입니다. 애한테 이제 남자 옷을 입혔죠. 주로 우리 그 사극이나 이런 데서 남자 옷을 입히는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입니까? 어떤 이 여성이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뭔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남자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지금 홍계월이도 지금 남자 옷을 입히는데 이게 이 남복을 입힌 이게 이렇게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여성의 사회적 활동과 그리고 얘가 남자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뭔가 성공을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자 모티프. 자, 그리고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다 한다. 정말 불안보지. 그죠? 우리는 제발 하나 가르치면 하나만 제대로 알자. 그지? 네가 만약 남자 되었다면 우리 문호를 더욱 빛낼 것을 애답도다. 자, 어쨌든 이 홍문이라는 사람은 뭐도 가지고 있습니까? 얘는 이런 거 뭐라 하죠? 남아선호 사상이 되는 거죠. 남아선호 사상. 얘는 이 여자아이라고 해가지고 막 싫어하고 한 건 아니었지만은 워낙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가 남자였으면 진짜 우리 집안은 대박인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치? 자, 그다음 중략 부분 줄거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사랑의 난이 일어나. 뭐 장사랑 그렇다면 안 좋은 놈이겠지. 계월은 부모와 헤어졌지만 여공의 구원으로 살아나고. 자, 갑자기 여공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인물들을 잘 파악하셔야 돼. 여공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자, 그다음 그의 아들 보국과 함께 온 걸. 자, 여공한테 아들이 있나봐. 아들의 이름이 보국이야. 보국. 그리고 이 보국하고 같이 공부하여서 과거에 급제한답니다. 이제 이후 서달의 난에 진압하고 부모와 재회하게 된다. 그러던 중 계월이 여자임이 밝혀지면서 천자의 중매로 보국과 결혼하게 된다. 이후 오왕과 초왕이 황성을 침입하자 계월은 원수로 임명되고 보국과 함께 추천. 자, 보세요. 이 여공의 도움으로 계월이 살아납니다. 계월이 살아나는데 요걸 알아두면 되게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남장하고 있잖아. 남장하고 있는데 여공의 도움으로 살아났을 때, 그러니까 살아날 때 여기는 지금 안 나와주고 있지만 이름이 뭘로 돼 있냐? 평국이라고 돼 있어. 평국이가 계월이야. 평국. 근데 이 평국은 지금 봐봐. 보국, 평국 다 약간 남자 이름 같은 남자 이름. 예, 그래서 이 여공이 구했는데 그때 홍계월은 남자처럼 생활하고 있었단 말이야. 아빠가 지금 이거 뭐야? 남자 옷을 입히고 있었으니까. 그지? 그러면 여공 입장에서 너 평국은 누구를 알고 있었어? 남자가 알고 있었다고. 남자가. 평국인데 둘이 이제 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과거 급제했다고. 과거 급제하면서 이 나라에도 오랑캐 이것도 침입도 막아내고 공을 많이 세우니까 그런 이제 둘이서 이제 상도 받고 그렇게 하는 상황인데 이게 우리 실제 TV나 드라마에서는 어떻습니까? 둘 다 보국이도 평국이가 남자인 걸 아는데 보국이가 평국이 볼 때마다 마음이 막 두둥둥 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어떤 로맨스가 막 펼쳐지고 그렇게 하겠지. 그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평국이가 여자임을 깨달았어. 여자임이 이제 나타난 거야.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 평국이 이제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임금이 자기의 의를 보냅니다. 대단한 거죠, 그죠? 장군한테 자기의 의를 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가 높다는 거죠. 큰 공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진맥을 짚어보니까 이 진맥이 남자의 진맥이 아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봐. 임금을 속였어. 어떻게 됩니까? 이는 목을 쳐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거야, 죽어야 되는 거. 그런데 임금이 이 평국이를 살려줘. 살려주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결혼할 수 있도록 종례까지 서줍니다. 그래서 이 평국이하고 제일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게 보국이니까 보국이하고 이제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결혼을 시키는 그런 과정도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냐? 보국이 입장에는요, 나중에 그 밑에 또 나오겠지만은 제일 밑에 뭐라 되냐? 아까 중략 부분 줄거리에 뭐라 했냐면 계월은 원수로 임명되고 보국관계 주변. 이게 뭐냐면 얘는 원수야, 원수. 원수면 쉽게 말해서 대장군입니다. 대장군. 제일 높은 직책이야. 근데 보국이는 뭐냐면 거기서 뭐로 나오냐면 중군으로 나와요. 중군. 여러분들 그 책에서 중군장이라고 들어봤나 모르겠습니다. 중군장. 중군장은 그냥 원수 밑에 있는 장군이야. 원수 밑에 있는 장군. 그럼 벌써 약간 느낌 안 옵니까? 이 가부장적 사회, 조선시대라는 사회에서 생각해보면 남편이 아내보다 밑에 있는 거야. 밑에 있는 거야. 직책으로. 사회적 위치가 아내가 더 높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정에 어떤 불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국이 같은 경우가 계월이를 내 아내다 보니까 밑으로 깔아뭉개려고 하는데 이 계월이가 또 워낙 또 잘 싸우고 또 사회적 위치가 높고 하다 보니까 둘이 약간 좀 티카티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또 다른 어떤 오랑캐가 침입을 했고 그걸 이제 막으라는 차원에서 임금이 다시 홍계월과 이 보국이를 이제 부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자, 그다음 볼게요. 오늘은 중군장이 나가 싸워라. 이 말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평국이 한 거야. 평국이 지금 남편이 중군장이란 말이에요. 남편. 알겠죠? 원수가 평국 계월이고 보국이가 중군 그 밑입니다. 남편한테 시킨 거야. 한마디로. 그죠? 조선시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지만은. 자, 근데 이제 실제 이제 그 전쟁 상황에서는 어떤 직책이라는 것이 우리 군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직책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지. 그래서 오늘 네가 싸워라라고 하니까 자 중군장이 명령을 듣고 말해볼라. 삼척 장검을 들고 적진을 향해 외치기를 나는 명나라 중군장 보국이라 대원수의 명을 받아 너희 머리를 베러 하니 바삐 나와 내 칼을 받아라. 자 여기서 말하는 대원수는 누구다? 그렇다면 홍계월을 말하는 거죠. 홍계월. 하니 적장 은평이 이래 듣고 크게 화를 내며 말을 몰아 싸우더니 세 번도 채 겨루지 못하여 보국의 칼이 빛나며 은평 머리 말 아래 떨어지니 적장 은경이 아마 얘네들 뭐 형제지간인 것 같아. 은평 은경 그지? 은평 죽음을 보고 대분하여 말을 몰아 달려 들거늘 보국이 승기 등등하여 장검을 높이 들고 서로 싸우더니 수합이 못하여 보국이 칼을 날려 은경의 칼든 팔을 치니 은경이 미쳐 손을 올리지 못하고 칼 든 채 말 아래 나려지거늘 떨어졌다 이 말이지. 보국이 은경의 머리를 베어들고 본진으로 돌아오던 중 적장 구덕지 대노하여 장검이 높이 들고 말을 몰아 크게 고함하여 달려오고 난데없는 적병이 또 사방으로 달려들거늘 보국이 황급하여 피하고자 하더니 한순간에 적병이 함성을 지르고 보국을 천여 겹 에워싸는지라 사세 위급함에 보국이 앙천 탄식하더니
탄식하는 게 뭐 그겁니다. 난 내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죽구나. 막 죽구나 하고 이렇게 단식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때 원수 장대에서 북을 치다가 보국의 위급함을 보고 급히 말을 몰아 장검이 높이 들고 좌청우돌 적진을 해치고 구독지에 머리를 베어 들고 보국을 구하여 몸을 날려 적진을 충돌하였어요. 동해 가는 듯 서장을 베고 남으로 가는 듯 북장을 베고 좌충우돌하여 적장 50여 명과 군사 1000여 명을 한 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본진으로 돌아올 때 보국이 원수 보기를 부끄러워하거늘 원수 보국을 꾸짖어 말하기를 저러고 평일에 남자나 칭하고 나를 업신여기더니 언제도 그리할까 하며 무수히 조롱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지금 이제 전쟁 상황이다 보니까 이 보국이 평국이 밑에서 즉 홍계월이 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쟁 이전에 두 사람의 사이가 어땠는지 대충 알 수 있겠죠. 평상시에는 어쨌다는 겁니까? 남자가 어이씨 남자가 하는데 말이야 하면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금 홍계월이 깔보는 게 많았다는 거죠. 깔보는 게. 그런데 이제 홍계월이가 적군을 다 물리치고 평국을 조롱하고 있는 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홍계월의 어떤 영웅적인 그런 활약상이 나타나고 아까 말했던 그 박시전과 마찬가지로 남성보다는 우월한 그 여성이 영웅으로 이제 등장하는 그런 뭐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야기로. 자, 그러면 역시나 그 33번 같은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33번 같은 문제가 결국 어떤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지? 자, 외양 묘사를 통해서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자, 희화화 뜻이 뭐였습니까?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것. 이걸 우리가 희화화라고 하죠. 우스꽝스럽게. 근데 보통 이런 희화화가 나올 때는 작품의 성격이 뭐 풍자적인 성격이 현실 풍자적 이런 성격이 강한 작품에서 이런 희화화가 잘 나옵니다. 참고하시고. 자, 이번에서는 요약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내력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요약적 서술이라는 것이 결국 그 인물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뭐 몇 줄에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누구의 이야기? 홍무의 이야기 기억납니까? 홍무는 벼슬이 했고 뭐 아주 충직했고 그런데 신하들의 어떤 모함을 받았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농사짓고 살았고 이런 식으로 홍무의 삶을 쭉 제시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뭐 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3번 보세요. 대립된 공간을 설정하여 인물 간의 갈등을 제시하고 있다. 자, 요게 많이 좀 헷갈릴 수 있는 보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여기 대립된 공간이 맞냐 이거지? 대립된 공간. 자, 대립된 공간이 여기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립된 공간 있을까 없을까? 공간이거든. 공간은 대립된 공간이 나와. 어디서 나올까? 바로 천상계와 지상계죠. 천상계와 지상계.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내려왔으니까 우리 하늘 반대는 뭐야? 땅이잖아. 그죠? 그래서 대립된 공간은 나와는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뒷부분이 틀린 거죠. 인물 간의 갈등은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4번에서 초월적 존재와의 대화. 자, 아까 선녀와의 대화가 있었거든요. 그죠? 자, 문제는 뒤에가 틀렸네요. 인물의 고뇌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했는데 고뇌는 따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5번에서 여러 개의 이야기를 나열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홍계월의 출생 그리고 성장 뭐 이런 부분들에서는 여러 개의 이야기를 나열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양한 관점에서 따로 재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었다. 그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뭐 나머지 34, 35번 그리고 뭐 36번 같은 경우도 다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뭐 그런 문제들이니까요. 꼭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풀어볼 수 있도록 하시고.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보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42에서 45번입니다. 요거 가하 작품만 보면 됩니다. 가하 작품만 후딱 보고 끝낼 겁니다. 요거 우리가 그 바이블에서도 봤거든요. 바이블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김소은의 가난한 날 행복은 안 합니다. 이거는 스피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더 읽어보고 보시고 그 앞에 나와주고 있는 바길로의
누앙사 이것만 볼 겁니다. 누앙사. 자, 이건 참고로 가사라는 장르인데요. 자, 이 어떤 가난한 신세에 대한 한탄입니다. 가사는 일단 해석이 많이 돼야 되거든요. 잘 보세요. 어리석고 세상 물정 어둡기는 나보다 더한이 없다. 자, 나가 화자야. 나가 화자인데 내가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다 이거야. 물정도 모르고. 길흉화복을 하늘에게 맡겨두고 뭡니까? 길흉화복이 뭔데? 좋은 일, 안 좋은 일 이런 걸 말하죠. 이런 걸 하늘에 맡겨두고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운명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운명론적 세계관, 그렇죠? 운명론적 관점이야. 자, 이거 하늘에 맡겨두고 누왕 깊은 곳에, 누왕은 뭐 작은 초가지. 자, 초가를 지어두고 굳은 날씨에 썩은 짚이 땔감이 되어 새 호박 닷홉죽에 연기도 많기도 많구나. 자, 썩은 지푸라기가 땔감이 됐다 했는데, 그러니까 땔감도 없는 거야 집에. 그만큼 가난하다는 겁니다. 새호박 닷홉죽 그냥 초라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초라한 음식에 연기만 많이 나오고 있다. 자, 설대원 숭늉에 고픈 배를 속이 분이로다. 이게 뭐냐면 그냥 숭늉 먼저 알죠. 숭늉 한 그릇 먹고 아이고 오늘 한 끼 또 때웠네. 자, 이런 식으로 마음의 위안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빈 배를 속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아주 화자의 그런 궁핍한 생활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생에 일어나다 대장부의 뜻을 옮기겠는가? 옮긴다? 안 옮긴다 이 말이죠. 옮기겠는가니까 무슨 법? 서리법. 그죠? 서리적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안빈 일념을 적을 망정 품고 있어. 자, 안빈 일념 뜻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아주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거죠. 자, 적을 망정 품고 있어. 옳은 일을 쫓아 달려 하니 날이 갈수록 어긋난다. 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지? 자, 그 다음 그 밑에 소 한 번 주마 하고 엉성하게 하는 말 이제 내용이 좀 생략되어 있습니다. 친절하다고 여긴 집에 달 없는 황혼에 허위허위 달려가서 굳게 닫은 문 밖에 우두커니 혼자 서서 풍기침 에헤미를 오랫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얘가 이제 지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돼. 근데 우연히 이제 비가 잠깐 내렸어. 그래서 이제 소를 이제 지한테 이제 소가 없으니까 예전에 어떤 누가 부잣집 어떤 아저씨가 자, 다음에 뭐 소 한번 빌려줄게요라고 아주 뭐 대충 그냥 인사치레로 한 그런 말을 얘는 아이고 이 사람 착하네 싶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지금 소 빌리러 온 겁니다. 소 빌리러. 근데 왔으면 바로 문 두들기고 소 좀 빌려주세요 하면 될 건데 얘가 뭐 하고 있습니까? 흥기침 에헴. 우리 양반들 보면 에헴 계속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걸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렇겠나? 왜 그렇겠나? 이 실제로는 빨리 빌려야 되는데 이 현실과 체면 사이에 그런 갈등을 하고 있는 거야. 빌리긴 빌려야 되는데 지가 좀 쪽팔리거든. 그지? 쪽팔리니까 이렇게 막 에헴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부터는 소 주인과 화자의 대화 상황이 나옵니다. 이거 누구의 말인지 꼭 표시해둬야 된다. 맨 처음부터 누가 하는 말인지. 자, 어와 귀인 이신고. 자, 이거는 소 주인의 말입니다. 좀 표시해두세요. 어와 귀인 이신고. 자, 이거는 소 주인의 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지금 대화체가 사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염치 없는 내 없내라. 자, 이거는 화자가 하는 말이겠죠. 화자. 자, 초경도부터 다시 소주인입니다. 초경도 거의 다 지나간다. 찌와 계십니까? 하니까 해마다부터 다시 화자. 자, 해마다 일어나기 구차한 줄 알지만은 소 없는 가난한 집에 걱정이 많아왔습니다. 자, 공짜로나부터는 이제 소주인입니다. 소주인. 자, 공짜로나 값을 쳐서나 줌직도 하지만은 자, 빌려줄 수도 있지만은 다만 어젯밤에 건너집 저 사람이 목붉은 숯광을 구슬 같은 기름에 구워내고 갓 익은 삼해주를 취하도록 보냈거든. 이러한 은혜를 어이안이 갚겠습니까? 내일로 주마 하고 큰 언약 약속을 했으니 실약이 미편하니. 자, 실약이 미편하다. 뭐 약속 어기는 것이 불편한 이런 말입니다. 뭐라 말하기가 어렵네요. 자, 그러니까 이 건너집 사람이 뭘 줬습니까? 숙광하고 건너집 사람이 숙광하고 그다음에 삼해주를 줬잖아. 삼해주. 그럼 얘 건너집 사람이 이걸 왜 줬겠습니까? 자, 이게 소 빌리는 값으로 봐야 되겠죠. 소 빌리는 값으로. 소 빌리는 값으로 숙광하고 삼해주를 줬으니까 니한테 지금 그 약속 어기기가 그래서 니한테 뭐라 말하기가 어렵네요. 자, 이런 식으로 소 빌리기에 대한 거절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것도 좀 적어도 뭐가 시험에 잘 나오냐면 여기 잘 나옵니다. 화자의 말하기 둘의 어떤 말하기 방식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잘 물어보는데 말하기 방식
자, 화자와 소주인의 말하기 방식 이거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화자는 우리 불쌍한 사람, 우리 불쌍한 집에서 왔잖아요. 자, 뭡니까 이런 걸 연민에 호소한다고 이야기를 해. 연민에 호소. 근데 소주인은 뭡니까? 대놓고 안 돼요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거든. 이런 거 뭐라 하죠? 우회적 말하기를 하죠. 우회적 말하기. 돌려서 지금 거절하고 있는 거야. 자, 요거 잘 나옵니다. 말하기 방식. 요거는 이 누앙사를 여러분들 내신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이 내신에서도 이거 만나게 될 거니까. 그리고 수능 특강 이런 데서도 끊임없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잘 나오고 막말로 여러분들 수능 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작품은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니까 잘 봐주셔야 돼. 그래서 지금 시약이 미편하니 뭐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지금 거절했습니다. 자, 사실이 그러면 사마 의하겠는가? 헌 모자리 숙여 쓰고 축 없는 집신에 설피설피 물려 나오니 풍채 작은 형용에 개만 지질뿐이로다. 자, 개도 중요하죠. 지금 화자가 지금 나오는데 내가 나오니까 개만 짖더랍니다. 결국은 이 개는 결국 뭡니까? 자, 봐봐. 본인들이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개가 막 짖고 있대. 그럼 결국 화자의 지금 어떤 아주 그 초라한 어떤 그런 심정을 더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개를 우리가 문학 용어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 객관적 삼가물에 해당되겠죠. 객관적 삼가물. 객관적 삼가물이 뭐였죠? 화자의 상황이나 처지를 다른 대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부여해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객관적 삼가물이었다. 그죠? 개가 내가 마이너스인데 개까지 짓는다고 내 마이너스가 더 심화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개가 객관적 삼가물이 되겠지. 그래? 자, 다 끝나갑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자, 누추한 집에 들어갔는데 잠이 와서 누웠으랴. 서리법이죠. 누워 있겠는가? 북청에 기대한 자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오지새는 이내 하늘도 없다. 자, 오지새도 마찬가지네. 오지새가 뭐 안 됐는데? 오지새가 내 하늘 돋군다라고 했잖아. 오지새가 뭔 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지새도 객관적 삼가물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 아침이 끝나도록 슬퍼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즐거운 눈가도 흠없이 뚫리구나. 세상 인정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아까운 저 쟁기는 벽보님도 저으시고 가시 연기 묵은 받으시고. 자, 이게 뭐냐면 쟁기 보세요. 쟁기가 벽보님이 좋다라고 했는데 쟁기가 뭐죠? 그 소 있으면 뒤에 그 소에다가 달아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때 쓰는 게 쟁기야. 근데 쟁기는 벽보님 뜻이 뭐라도 쟁기의 날이라고 되어 있다고. 자, 생각해봐. 쟁기는 플러스 상태입니까? 마이너스 상태입니까? 벽보님 좋다니까 플러스 아니야. 근데 화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화자는 마이너스 상황이라고. 그럼 서로 뭐가 돼? 대조가 된단 말이야. 그죠? 대조의 기능은 뭐랬죠? 강조지. 요거 강조해준다고. 화자를 강조. 화자의 어떤 서글픔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해줄 거 아니야. 서글픔, 초라함 이런 것들을 강조해준다고. 그럼 쟁기도 뭐가 된다? 객관적 성감물이 된다고. 쟁기도. 객관적 성감물을 잘 봐야 됩니다. 객관적 성감물을. 여기서는 화자의 처지와. 자, 생각해봐. 지금 내가 겁나게 지금 뭐가 공부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처지인데 샤프만 좋은 거야. 샤프만. 연필은 뒤따 좋은 거야. 그죠? 그럼 내 처지하고 샤프가 대조될 거 아니야. 샤프는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응? 역시 쟁기가 객관적 삼관물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보세요. 빈집 벽 가운데 쓸데없이 걸렸구나. 봄농사도 거의로다. 팽개쳐 던져두자. 강호에서 큰 꿈을 꾼 지 오래더니 먹고 사는 것이 누가 되어졌다. 자, 이것도 보세요. 강호가 뭐냐면 무림의 세계가 아니라 자연이야. 자연. 그러니까 강호에서 큰 꿈. 자, 강호에서 큰 꿈. 요게 이제 네모 쳐보고 먹고 사는 것이 누가 돼요? 요걸 한번 네모 쳐보고. 강호에서 큰 꿈은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먹고 사는 것이 누가 됐다? 이건 뭡니까? 현실이죠. 자, 즉 이상과 현실에 뭐가 있다? 괴리감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 이 아이의 이상은 뭔데? 강호에서 지내는 거야. 자연에서 지내는 거. 자연에서 지내는 거. 표시했습니까? 강호에서 큰 꿈 네모 쳐놓고 거기다가 이상이라고 적고 먹고 사는 것 네모 쳐가지고 현실이라고 적고. 그죠? 그래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이 나타난다. 보기에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이 나타난다 했을 때 어이씨 뭐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거 중요한 작품입니다. 중요한 작품. 자, 저 물가를 바라보니 푸른 대나무가 많기도 많구나. 교양 있는 선비들아 낚싯대 하나 빌려다오.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풍과 벗이 되어, 명월청풍은 결국 뭘 말하죠? 자연을 말한다고. 자연과 벗이 되어서 인자 없는 풍어의 강산에서 절로 늙으리라. 뭐 하는 겁니까? 자, 마지막 두 줄. 자, 마지막 그 두 줄에다가 자, 이렇게 적어줘. 자연 친화적 삶의 태도라고 적겠습니다. 자연 친화적 삶의 태도. 결국 현실에서 얘가 가난하게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냥 됐어. 나 그럼 현실 다 포기하고 나는 그냥 자연 속에서 안민납도 하면서 살아가겠다. 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작품이다. 됐습니까? 자, 일단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그 뒤에 요 한해 분들 뒤에 그 남은 문제하고 그리고 비문학 문제들하고 요것들 다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풀으세요. 한해 꼭 다 풀으셔야 된다. 알겠지? 한 번 다 풀면 되죠. 한 바닥에 그냥 한 회. 한해 다 풀면 되죠. 예, 다 풀어오십시오. 네. 그리고 학교에서 지금 뭐 이렇게 공부 잘 안 되겠지만은 짬짬이 그 진도 나가는 거 필기 잘 해놓고 너무 놀지 말고요. 자, 우리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아까 문법 내가 알려준 거 복습도 좀 해놔. 네. 네. 자, 있습니다.